종합 결론은 그때 당시에 모두가 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구조나 투자 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걸 저희가 현장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3가지 포인트였어요. 제가 오늘 전달드릴 부분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거든요. 먼저 자율주행인데요. 일단 자율주행 하면은 보통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다 좋아하시고 또 차량도 실제로 운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3가지 포인트였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하나는 이 회사는 안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자율주행. 2번째는 이게 상당히 미국에 친숙하게 자리 잡아 있구나. 3번째는 경쟁자들도 이들을 정말 인정하고 있구나. 이 3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제가 왜 갖게 되었냐면요. 2024년에 저희가 테슬라 그 FSD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공장에 함께 있는 딜러샵을 예약해서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 시승을 해보겠다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져갔는데요. 그것만 간단히 확인을 하고 그냥 키 주더라고요. 너 가서 타보라고. 그래서 뭐 타고 싶은 차 타라고. 그래서 나 혼자 타고 가냐고. 너 안 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 차 시승하러 가면은 옆에 딜러분 타시지 않나요? 네. 그런데 너 안 탄대. 그냥 너 혼자 하래. 이거 FSD래. 자율주행이래. 그래서 화이팅, 인조이 이러는 거예요. 막 즐겨보래요, 한번. 그래서 이제 그날 근데 바로 고속도로, 바로 그냥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이제 시도를 해보고요. 뭐 다른 차종들도 이제 바로 이제 FSD 시승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 보여줬으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 안 살 사람인 거 분명하잖아요. 지금 어디 잠깐 온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해보라고, 자율주행 해보라고 흔쾌히 키를 내어주는 모습에서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2번째 말씀드릴 건 제가 일상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을 했냐면 우버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님들의 차종이 정말 70-80%가 테슬라였어요. 우버 기사님들이 70-80% 정도 그냥 체감상 한 7-8명은 10명 중에 테슬라로 우버 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FSD에 대한 그 경험을 정말 다각도로 또 굉장히 여러 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일상에 당연히 자리 잡은 어떤 녹아있는 기술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때 2024년, 지금은 테슬라 FSD가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이 된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낯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상에서 미국에선 자리 잡았구나, 이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3번째는 경쟁사의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회사입니다. 에이바 그리고 암바렐라라는 회사예요. 중소형사에 해당하는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꼭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배움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고객사에게 칩을 파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칩을. 이 2회사 다 주요 고객사 중에서 이런 뭐 반도체들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구현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회사, 로봇가 아니라 로봇 회사, 이런 곳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을 에이바나 암바렐라 같은 또 다른 회사들도 만났어요. 만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었지만 그들과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뭐 지금 이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고객사는 누구고 경쟁사는 누구고 어떤 제품은 팔리고 어떤 제품은 뭐 정책 때문에 안 팔리고 어느 지역 뭐 미주인지 아시아인지 어디에서 물건이 이게 팔리고 안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사고를 경험과 회사들의 미팅 이렇게 얻은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내렸던 종합 결론은 그때 당시에 모두가 테슬라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이바랑 암바렐라는 2곳 다 테슬라랑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객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 비전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전 반도체 FSD 칩을 직접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에이바가 한다는 그 라이다 기술은 테슬라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이 시장이 커지고 완전히 상용화되고 주류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 잘해야 되고 테슬라가 길을 터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합적인 경험을 통해서 테슬라
테슬라가 이 시장의 진짜 리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테슬라 옆에 있는 게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죠. 저희가 웨이모도 타봤어요. 그냥 한 번 탄 게 아니고요. 그 미국 출장을 갈 때마다 2024년, 2025년, 2026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타보면서 이 웨이모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와 웨이모는 같은 자율주행을 꿈꾸는 회사지만 사실 좀 다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웨이모는 올록볼록 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기술이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비전 온리,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이렇게 중요시해서요. 이 카메라를 여러 개 이렇게 안 보이지만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그 자율주행의 인지, 저기 무슨 사물이 있고 한지 인지 기술을 구현합니다.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모두 사용해서 퓨전 방식으로 자율주행 인지를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자가 좌석에 반드시 앉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요즘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 차를 만든 회사가 아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웨이모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입니다. 빈 좌석에 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우리는 레벨 4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웨이모가 더 선진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보고 있는 미래의 모습도 참 다릅니다. 웨이모 구글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람이, 인류가 차를 소유하던 시대를 마치고 완전히 공유하던 시대,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차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회사니까. 그래서 개인이 자율주행하는 차를 소유하는데 내가 이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차가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우버처럼 사람들이 부르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니고 내가 잠자는 동안 돈을 벌어오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이렇게 같은 자율주행이지만 비즈니스 구조나 투자 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걸 저희가 현장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6년에도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다녀왔어요. 실리콘밸리만 간 것은 아니지만 실리콘밸리 탐방에서 자율주행이 보다 깊숙이 미국에 자리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웨이모가 예를 들자면 샌프란시스코 어떤 도심 일정한 부분에서만 2024년에는 운행이 됐는데요. 이제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거주자들이 있는 산호세라는 지역까지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질수록 이 핵심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기술의 강력한 혜자를 가진 기업들, 여전히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꿈꾸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아 엄청난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포텐이 터질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소프트웨어,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에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사실은 하나였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났는데 클라우드, 우리는 누구 클라우드를 써, 얘를 써, 쟤를 써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것이 이 밸류 체인, 연결고리죠. 2026년 저희가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도 데이터 센터는 이제는 AI 팩토리라고 더 어떤 좀 웅장한 그런 의미로 불리우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 생태계의 핵심은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금 AI라고 부르는 기능, 뭐 쉽게 말해서 뭐 AI 추천, 뭐 챗봇 이런 간단한 기능들부터 시작해서 또 복잡한 기능까지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걸 직접 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은 이제 고객 서비스, 뭐 고객사 영업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그 인프라를 이제 클라우드에 맡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들어보신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런 회사 아이들이 아니죠. 구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AI, 반도체
뭐 이런 게 뭔가 AI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가 뭐랑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돼 있고 뭐 이게 좋으면 왜 이 주가가 빠지는지 뭐 솔직히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헷갈릴 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표 한번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 아마존, 마소, 구글 이게 3대 천왕이죠. 거기에 막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졌던 그 오라클 클라우드 기업이죠. 그리고 컴퓨터 회사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변모한 IBM, 변신한 IBM이 있죠. 이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요. 이들은 기존의 사업부, 뭐 아마존의 온라인 유통, 뭐 구글의 검색 광고, 뭐 마소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MS 오피스 이런 걸 팔았었죠. 이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네트워크, 뭐 기업 고객 이런 것들을 자산화해서 신사업에 도전을 한 게 클라우드 사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이들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오고요. 마소도 거의 절반 가까운 영업이익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데이터 센터를 뭐 사고 세우고 운영하고 뭐 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은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세일즈포스, 셉, 어도비 등등 그 대표적인 기업에서 쓰시는 소프트웨어들. 뭐 너무 많죠. 저희가 만났던 도쿠사인 아마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 그 서명 관련된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기업들도 있죠. 뭐 화상 미팅을 하는 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이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이들의 고객입니다. 더 좀 심플하게 좀 위험할 정도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결국은 기업의 전산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뭐 저장이나 그 유사한 저장 비슷한 기능이나 처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전산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AI 시대에 점차적으로 오히려 빠른 속도로 고용량, 빠른 처리가 필요해지고요. 고급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그들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 AMD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요즘 뭐 무슨 뭘 만들어주는 코딩을 막 직접 해주고 뭐를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뭐가 나타나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는 돈을 못 번대.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부터 반도체 기업까지 그래서 줄줄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돈을 못 벌면 투자를 못 하겠죠. 그런 밸류 체인, 그런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모랑 아까 자율주행 택시 쪽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유와 소유 생태계 중에서 어디가 더 유명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더 유명하게 보시냐라는 질문 같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일단 다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주가랑 상관없이 그쵸? 그냥 그 네. 기술 자체만 현지에서 보고 오신 입장에서 현지에서 보고 온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일단 이게 A가 잘 되면 B가 안 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를 하는 거죠. 로봇 택시를 해서 결론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정보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뭘 하고 어딜 가고 그런 정보들을 일단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고 일단 테슬라는 물론 일론 머스크 님께서 그리시는 아주 위대한 미래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만 본다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자 좋은 옵션이자 이들도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혹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위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미국 주식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이 마냥 오름세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요즘의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봐도 될지 그래서 미국 주식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지만 뻔한 얘기라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은 연평균 거의 10%가량의 성장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연간에 안 오른 해가 뭐 10번 중에 두세 번이 안 오르고요. 17, 8번, 70%, 75%는 항상 상승을 했어요.
이런 역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또한 만약에 그게 미국이 성장을 했고 1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죠. 미국이 계속 1등일 것 같다. 그러한 이유를 뭐라고 저희가 또 책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것에 설득이 되신다면 미국 주식 투자 계속 지속하셔도 될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고환율이라서 고환율이 장기 지속되는데도 이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리스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율이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꼭 맞춰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을 전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들 혹은 뭐 석박사님들 다 포함해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질문 주신 의도는 지금 환율 자체가 워낙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주식은 별로 안 오르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렇죠. 원화 환산으로 봤을 때 손실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고 환율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렇게 왜 미국 주식인가라는 자료도 내고 이렇게 미국 탐방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일각에서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무슨 올인하라라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투자 자체가 워낙 이제 한국 주식에 혹은 원화 자산에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미국 주식으로 혹은 달러 자산으로 다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 주식 전망에 대한 내용도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국 주식에 포커싱 되어 있을 뿐이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밸런스를 갖고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